안녕하십니까, 메르카바입니다. 자, 오늘은 디젤의 고장 코드인 0087, 그냥 트러블이 많은 고압 펌프 파손으로 인한 연료 쇳가루 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른 뭐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고압 펌프 파손이 돼서 그 쇳가루가 돌아서 뭐 전체적으로 파손이 돼 갖고 딱 요때쯤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뜨거워질 때 한 7월 달 이럴 때 좀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떤 좀 도움 좀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고압 펌프나 이런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좀 진짜 아까 봤던 0087이 들어와서 중간에 서서 고압 펌프가 나가서 센터로 입고가 돼갖고 저희 집으로 다시 입고가 됐던 차량을 한번 좀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BMW 차량에 있는 E 시리즈입니다. E 시리즈. 그래서 여기 보시면 78,000km인데 지금 이제 78,000km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엔진 시동 시 사전 공급 압력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압력이 낮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고압 펌프 파손이 돼서 거기서 발생되는 쇳가루 때문에 일단 실린더 자체의 니들 밸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젝터가 단선에 있는 고장 코드가 이렇게 다 뜹니다. 그러면 포토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고압 펌프가 파손이 되면 고압 펌프만 문제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인젝터가 파손이 되고, 센터에서는 이제 저압 펌프, 그러니까 탱크에 있는 고압 펌프까지 송출해주는 저압 모터서부터 거기에 있는 라인, 그 다음에 연료 라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커먼 네일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합니다. 그래서 보통 800에서 1200. 그래서 이 시리즈가 뭐 중소형 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가격이 납니다. BMW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 2018년도 때 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젤에 있는 화재 사건들, 520D나 뭐 BMW에서 있는 디젤 차량들이 갑자기 화재가 생겨서 그때 이제 뭐 디젤이 겁나게 좀 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때서부터는 화재 사건 때문에 어떤 이제 규제가 좀 가해졌는지 고압 펌프가 색깔이 되면 막 리콜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젤의 인기가 점점 사그라지면서 이 차량도 지금 거의 신차인데 78,000km밖에 안 됐는데 그 리콜 거는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그 연료 계통을 써도 이제 리콜은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만 킬로나 8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디젤차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어떤 리콜이나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해주지 않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또 재수 없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절대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늘 그래서 달아볼 게 뭐냐면 고압 펌프에 작동 원리하고 쇳가루가 돌면 어디서 쇳가루가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게 다 전체적으로 고압 펌프가 다 쇳가루가 이렇게 다 돌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쉬의 CP4 펌프만 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있는 차량의 디젤차, 국내 디젤차들이 승용 디젤의 거의 한 70%?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70%는 거의 다 보쉬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보쉬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 펌프들이 전부 다 CP4 펌프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고장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인젝터가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제일 중요하신 게 이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생 쓰시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격이 또 이제 거의 한 반 가격 미만이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이 차가 여기 보시면 이게 전동식 우리 체인지레바잖아요. 전동식 체인지레바서 만약에 가시다가 차가 이제 멈췄어요. 멈추면 이게 이제 파킹으로 해서 이제 파킹 피로 걸리거든요. 근데 차량을 빼고 싶어. 세로는 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진짜 난감하시잖아요. 그럼 BMW는 그럴 때 이제 중립 해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두 개가 올라가시는데 여기 한 칸만 딱 올리신 다음에 시동을 돌리세요. 한 칸 올리시고 시동을 3초 하다가, 죄송해요. 여기 뭐 이거 보시면 오토홀드 불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오토홀드 해제하고, 이렇게 해제하고, 여기 보시면 파킹에서 자,
자, 그러면 N으로 바뀌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칸만 오고 한 3초 이상 올리게 돼서 시동을 거시면 중립으로 해제가 되십니다. 요것도 좀 요게 좀 답답하실 상황에 그냥 만약에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겨서 중립으로 해제가 안 되시면 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저 차량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저 차량에서 지금 빼지는 않았는데 이 차량도 똑같은 차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BMW에 들어가는 2.0 펌프는 다 요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종류입니다. 2.0 한 종류고, 이제 3.0서부터는 여기 있는 펌프, 이게 헤드 부분이거든요. 요게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이게 쌍계통으로 두 개가 움직이는 거고. 자, 요 부분이 어디가 고장이 나냐면, 이 고압 펌프 쇳가루 도는 차들은 다른 차는 없어요. 거의. 보시 제품의 CP4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CP가 뭐냐면 커먼 네일 펌프예요. 커먼 네일 펌프를 약자로 만든 건데, 보시는 1, 2, 3, 4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CP1,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옛날에 산타페 초창기 때 나온 게 CP1, CP2, CP3. CP3는 이제 뭐냐면 우리 그 벤츠 350 디젤에 있는 고압 펌프 누수되고 있는 차들 있잖아요. 그 펌프가 CP3 펌프입니다. 근데 그거는 쇳가루는 돌지는 않는데, 이제 뭐냐면 샤프트가 놀면서 거기서 기름 누출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CP4. CP4가 나왔는데, 이 CP4가 알루미늄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디젤에 있는 윤활 성분 있잖아요. 윤활 성분이 좀 기름에 윤활 성분이 조금만 떨어져도 얘네들이 이제 쇳끼리 마찰되는 그런 쪽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쇳가루가 돌아요. 다른 거를. 그래서 한번 좀 열어볼게요. 어디서 쇳가루가 돌아가냐면, 이게 헤드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쇳가루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보시면 이게 원래가 노라가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매끌매끌하게 해서 이게 돌아야 돼. 이게 로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라인데 이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 샤프트하고 여기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안쪽 같이 먹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이렇게 긁히죠. 그래서 여기하고 맞대서 이렇게 돌면, 여기서 이렇게 돌면 얘가 이제 상하 운동을 하겠죠. 그죠? 펌핑을 하는 건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펌프는 얘예요. 얘가 펌프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섭동을 하면서 얘를 갖다가 섭동을 시키는 거죠. 상하 운동을 해서 얘가 피스톤 역할을 해서 얘를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리가 보통 있는 저압 있잖아요. 연료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연료가 들어오면 이 안에 흡입 밸브가 있어요. 흡입 밸브. 피스톤이 쭉 빨면 흡입 밸브에 있는 연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빨려요. 빨리고 흡입 밸브가 닫혀요. 닫히고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압으로 해서 쭉 나가는 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연료가 있다고 가정하고, 연료가 흡입 밸브로 쭉 빨아서 압력을 쭉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레일의 고압을 송출을 시키는 방법이죠. 근데 쇳가루가 여기서 돌면 이 흡입 밸브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흡입 밸브는 흡입을 해서 닫히고, 고압을 내보내서 고압을 내뱉어서 다시 흡입할 때는 또 막혀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밸브가 달려 있거든요. 어디냐면 이 쇳가루들이 여기에 밸브에 다 찍혀요. 이렇게 다 찍혀요. 그러면 흡입 밸브가 열리면 얘가 중간에서 펌핑을 안 하고 소차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압력 낮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새 거로 가면 비싸니까, 자,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다 닦아서 썼어요. 이제 닦아서 썼는데 이게 이제 많이 못 써요. 많이 못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냐면, 그 폐차장이나 이런 쪽에 있을 때 쇳가루가 돌지 않은, 곧 파손이 안 된 것들을 좀 사다 모아요. 쇳가루가 돌지 않으면 헤드나 이런 쪽으로 다 괜찮거든요. 이 로라가 베어링이 돌면서 파손이 되니까 이 로라는 새 걸로, 새 신품으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위에 달려있는 IMV 밸브, 그러니까 여기 고압 펌프로 들어오는 거에 연료의 용량 제어 밸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품으로 갈아주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뭐 새 것처럼 쓸 수 있으세요. 저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 테스트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동 펌프에 좀 개선을 시켰다고 해서 이쪽에다가 이 로라가 돌아가지 않게끔 여기다가 이제 딱 박아놔서 수동을 해서 뒤틀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로라거든요. 신형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고, 근데 뭐 이걸 만들어 놓고 뭐 베어링 크기를 사이즈를 조금 더 늘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지금 더 문제가 발생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키를 갖다가 그냥 거기를 절단해서 마감만 버리고 그냥 옛날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걸로 가면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쉽게 풀리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소지는 좀 해놔서 안에 흡입 밸브하고 여기 배기 밸브는 원래 좀 청소를 좀 해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어떤 스크래치가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 압력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괜찮은 거 새 것들은 이렇게 분사를 한번 일어나고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다 닫히면 얘가 진공이 생겨요. 딱 당기죠. 이게 한 20번을 하는 거예요. 20번. 얘가 20번을 하는데 갑자기 이 실린더가 여기 압이 해제가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한 20번 정도를 계속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면 여기 안에 찌꺼기나 이런 밸브들을 갖다가 닦는 방법은 여기다가 기름을 채워 놓고 여기다가 압을 만들어서 이제 에어로 팍팍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찌꺼기, 저 쇳가루가 거기 라인에 끼는 거는 웬만하면 저런 식으로 자주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 빠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쇳가루가 돌았던 거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해서 닦아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만 조금 해놓으면 돼요. 한 20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플렌저를 딱 만져서 흡입이 밸브가 잘 막혔는지 20번 정도만 해서 압이 차면 그때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압을 채우고, 그리고 이쪽 안에 보면 로라를 이게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쇳가루 돌 때 쇳가루가 안 돌았던 걸로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제일 좋긴 하는 방법인데 이 로라를 이렇게 잘 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샤프트가 이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로라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놓으면 바로 쇳가루 돌아요. 그러니까 장착을 하실 때 꼭 여기 구멍 뚫려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로라 있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껴주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이 IMV 밸브, 그러니까 용량 제어 밸브를 열어서 여기서 쇳가루가 나오는데 요즘 차들은 쇳가루가 거기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해보시고 또 이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었을 때 다시 재장착할 때 저처럼 기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한 번씩 당겨줘서 밀어주고 이렇게 한 20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안에 보시면 이 로라를 갖다가 위치를 잠깐 삐뚤어 끼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고압 펌프가 파손돼서 못 써버리니까 그걸 좀 유념하시고 하시고 그렇게 끼셔야 됩니다. 차상일 때는 조금 엔진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힘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냥 눌러서 30mm를 T30을 이렇게 조이시면 돼요. 좀 요거는 뭐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량 제어 밸브는 꼭 새 걸로 이렇게 도시에서 나옵니다. 보쉬 신품들 애프터 가격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돈을 좀 더 아끼시면 이게 좀 더 저렴할 수 있죠.
펌프 테스트하기에는 좀 단순합니다. 그냥 이거를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실질적인 토출량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 압이 빠지면 뭐 토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테스트하는 장비니까 요 뭐 기준값을 어느 정도 이제 새 거에 있는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압에다 연료를 공급시키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를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출량이 나오는지, 요 뭐 IMV 밸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량제어 밸브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렇게 테스트만 하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압 펌프는 이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이거는 뭐 그림이니까 그냥 우리 그 IMV 밸브 테스트하는 거고, 이제 500바에서 압력을 테스트해 기준값보다 좀 더 나오는 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펌프에서도 1000바에서 해서 어느 정도 압력이 이 정도 나오면 요거는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오래 쓰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부속 부품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이제 쇳가루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다시 발생되지 않는 한 그렇게 오래 쓰실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다음엔 요 고압 펌프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젝터. 그 고압 펌프에서 쇳가루가 나오면 제일 치명적으로 파손을 시키는 게 어디냐면 인젝터입니다. 인젝터가 어떤 식으로 구조하는지, 제가 일단 인젝터가 어떻게 분사가 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리고, 어느 부분이 이제 쇳가루가 들어가서 파손을 시키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인젝터. 요거를 제어해 주는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노이드 타입. 그러니까 솔노이드 밸브는 우리가 아시죠? 코일을 감아서 거기서 전자석으로 걔를 갖다 작동시키는 게 솔노이드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피에조 있습니다. 피에조 타입. 피에조 소자 방식으로 해서 반도체 방식으로 제어하는 거죠. 피에조 소자는 왜 쓰냐면 겁나 빨라요. 얘가 인젝터에다 반응하고 응답성.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유로6에 있는 환경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얘가 굉장히 세밀하게 분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노이드 타입을 계속 썼었는데 그게 한계치가 닿은 거예요. 응답성이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성이 느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제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좋은 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피에조 소자입니다. 피에조 소자. 그 피에조 소자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솔노이드 타입의 한 5배에서 8배 이상? 그 정도의 응답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게 비싸요. 비싸서, 그리고 열에 약합니다. 유로6의 기준에 맞춘 솔노이드 타입이 보시에서 개발이 됐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유로6에 있는 타입인데, 인젝터의 원리는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인젝터 앞에 끝에 있는 팁입니다. 우리가 일명 노즐인데 이쪽 엔진 끝에서 여기서 연료가 분사가 되죠. 그 인젝터의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 표현인데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연료가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이게 연료예요, 지금. 그러면 고압 펌프에서 연료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요 두 갈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연료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쭉 뿌려져요. 뿌려지는데 계속 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니들 여기 앞에 가운데 요게 이 니들이 여기를 꽉 막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스탠바이 상태라고 볼게요. 어떻게 막냐? 연료가 연료를 막는 거예요. 연료 압력이 있어서 하나는 분사할 수 있는 레일에서 분사할 수 있게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 이 니들을 꽉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으로 누르고 있다가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밸브가 있어요. 여기 누르고 있는 이 연료의 압력을 밸브가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뭘 하냐면 피에조 소자나 솔노이드 밸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니드를 꽉 막고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 자체로 이 밸브를 통해서 여기를 압을 갖다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세요? 네. 어렵나? 이렇게 하려면 되게 힘든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연료를 분사하는 거를 갖다 니들로 연료 압력으로 막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해제를 시켜서 리턴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어해 주는 게 피에조냐 솔노이드 밸브냐 그 차이예요. 쇳가루가 여기가 침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밸브가 다 찍혀요. 여기를 갖고 꽉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리턴 쪽으로 해서 그 밸브가 다 찍혀버리니까 걸로 압이 다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리턴 쪽으로. 그러면 압이 형성이 안 되니까 분사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꽉 눌러주는 리턴이 압이 빠지는데 왜 밑으로 쭉 안 빠지느냐? 그거는 또 밑으로 쭉 빠지면 또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소실로. 그래서 여기다 스프링을 달아놔요. 스프링을 달아놓고 스프링을 꽉 눌러주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을 갖다가 만약에 해제돼서 밸브가 나가게 되면 그 리턴이 어떻게 되냐면 백으로 그러니까 리턴 쪽으로 압력이 쭉 빨려 나가니까 연료 압력 해제가 되는 겁니다. 기계적인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밸브가 다 찍히는데 아까 그 쇳가루 때문에 어디 부분이 찍히는지 일단 볼게요. 지금 쇳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태 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자, 고장난 인젝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 있는 기준값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신품에 있는 기준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 쇳가루가 되는 차들은 두 가지입니다. 리턴이 빡 터지는 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처럼 작동이 안 돼요. 아예 소리가 안 나시잖아요. 그냥 쭉 막 딱딱딱딱 막 이렇게 해서 분사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이 상태에 쇳가루들이 다 박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거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래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카운트가 올라가면 요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분사 값이 아예 없는 거 보면 이게 다 찍혀서 지금 분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말하는 리빌드를 해서 새 것처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리들이 이렇게 짧았는데 이제 신형으로 갔을 때는 이게 롱 리드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뻑뻑하죠. 이게 뻑뻑한 게 이제 카본입니다. 카본. 이게 세밀하게 아무리 분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런 차들은 이렇게 카본 때문에 아예 이게 섭동 자체가 이렇게 뻑뻑해요. 대부분 이런 차들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카본이 여기 노즐에 많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DPF 재생을 많이 하는 차. 이게 후분사를 할 때 이 카본들이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역으로. 그러니까 재생을 할 때는 후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분사 할 때 여기 있는 슈트나 아니면 그 연소열이 이 안쪽으로 침투해 갖고 여기가 다 시커멓게 돼서 협동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쇳가루가 들어가는 차들 대부분 보시면 이게 이쪽에 DPF도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카본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걸로 갖다가 이렇게 꽉 쩔어 있는 거를 어떤 인젝터 클리너 약품이나 이런 걸로 이거를 닦아내리기에는 뭐 도움은 되겠긴 하겠지만 이렇게 딱 쩔어 있는 거를 갖다가 인젝터에 어떤 기름으로 해서 이게 세척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이 골고루 다 여기 안에 다 쇳가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치명적인 거는 아까 그 밸브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쪽에 보면 제어판 쪽에 여기 안에 있는 심 요 자체도 요게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쇳가루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예 수착이 돼 버려요. 그 제어판 앞에 있는 심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그시면 여기 빠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쇳가루가 거기에 딱 낑겨 갖고 이게 아예 그냥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컴파운더로 여기를 싹싹 닦아줘야 돼요. 이게 또 너무 갈아버리면 압이 셉니다. 압이 샌다는 말은 아까 리턴이 많아지죠.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제어해주는 밸브예요. 밸브. 아까 그 제가 리턴을 갖다가 이쪽으로 해서 리턴을 해주고 리턴을 단속시켜주는 밸브예요. 쇳가루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밸브가 다 찍혀버립니다. 이쪽에서는 챔버 쪽은 이렇게 이런 띠들이 다 쇳가루가 찍힌 부분들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자화판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울퉁울퉁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부분들이 그 아까 쇳가루로 다 찍힌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분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분사가 시작을 되면 아까 있는 그 리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공하는 게 이제 어떻게 이제 새 것처럼 이 백을 잡는다고 하죠. 우리가 보면 리턴 양을 저 새 것처럼의 그 범위값에 들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인젝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공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의 범위인데 요거를 새 거 못지않게 싹 저희가 가공하고 이게 너무 많이 가공을 해버리고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전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덕턴스라는 거가 있어요. 인덕턴스. 그러니까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자기장의 힘을 갖다 축적할 수 있는 그 양의 값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어려운 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그 인덕턴스 값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솔노이드 밸브로 움직이는데 그 인덕턴스 값이 정확하게 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걸로 통해서 얘의 응답성, 분사량 이런 걸로 조절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얘 자체 이 인젝터의 인덕턴스 값이 있어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L값이라고 하는데 그 L값의 범위 차에 꼭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저기서 뭐 어떻게 맞춰갖고 저쪽에서 정확하게 신품이랑 양이 거의 맞아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덕턴스 값이 그 범위 값에서 제어되잖아요? 그럼 실차에서 난리가 나요. 노킹이 나오고 뭐 하고. 그래서 요 값을 요게 너무 낮으니까 그 인덕턴스 값에 있는 기준값의 범위에도 맞춰야 되고 그 안에 보면 에어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어갭심을 하면서 인덕턴스 값이 어느 정도 L 값이 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신품과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 값이 너무 많이 갈려서 저 마이크로 단위에서 너무 많이 갈려갖고 그 인덕턴스 값이 범위값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폐기입니다. 폐기. 이게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컴파운드가 다 그 방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이게 오돌토돌한 가공을 마무리 진 건데 이 오돌토돌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그게 좀 찍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약간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같이 다 빠버 먹으면 아까 있는 값이 안 맞아 그걸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리턴 양은 정상 범위에 들게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조립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내려가서 깎인 것만큼 인덕턴스 값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량에서 에어갭을 또 맞춰야 돼요. 그 에어갭을 맞추면서 최대한 저거 아까 말했던 신품에 대한 그 양을 일단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최대한 분사량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리턴 양 값이 정상적으로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분사량이 조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인덕턴스 값이 그 범위 값에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중간에 껐는데 새 거의 기준 값에 의해서 지금 분사량 값이 현저하게 좀 떨어진 걸로 됐고, 그 다음에 리턴은 아까 말했던 리턴 값은 잡힌 거 보면 가공은 잘 돼서 제대로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이 분사량 값은 아까 말했던 에어갭을 통해서, 갭심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요거를 갖다가 정상값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어갭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갭을 통해서 분사량이나 이런 거를 낮추는데, 그래서 이 에어갭심을 높이면 아까 분사량 값이 높아지고, 낮추면 분사량 값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마이너스 1035 정도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마이크로 단위에서 한 5mm 마이크로 정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040이었으니까 1045 정도로. 그래서 에어갭심이 두꺼워져서 여기 있는 것도 정확한 토크가 좀 필요합니다. 한 250 정도 에어갭심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새 거의 값에 다 들어왔어요. 리턴량은 현저하게 다 죽고, 그 다음에 분사량도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덕턴스 값이 중요해요. 인덕턴스 값. 그거는 뭘로 캐치하냐면 LCL 메타라는 게 있어요. 그 인덕턴스 값을 L 값을 갖다가 표출하는 값이에요. 이 차에 지금 있는 거는 인덕턴스 값은 보통 410 마이크로 헨리, 그 단위가 헨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가 높으면 안에 인젝터 실차에 들어갔을 때 조금 반응도나 이런 것들이 정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새 거는 한 415 마이크로 헨리 이 정도. 여기 보시면 427, 아까 말씀드렸죠. 417이 제일 좋고요. 427. 근데 400 플러스 마이너스 20은 그냥 허용범위예요. 새 거에 비한 허용범위인데 426 정도면 이 차는 차상에 가더라도 신차에 비하는 인젝터랑 거의 다를 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차량처럼 고압 범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교환하면 좋지만, 저런 사태가 생겨서
만약에 큰 비용을 지불 안 하시고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리빌드 된 부품을 해서 쓰셔도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옛날에 막 화재 사건, 아니면 또 아우디의 디젤 게이트라고 해서 배출가스 조작했다고 하는 건데,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디젤 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규제가 더 심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 점점 기술이 동반적으로 상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가 동반적으로 상승돼서 요즘 차에 있는 디젤 차들은 소음이나 그 다음에 인젝터나 이런 것들이 더 세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이거를 통으로 다 갈고 어느 정도 설계할 수 있는 그 설계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스펙만 알고 그 포인트를 알고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사설업체에서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해서 있으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고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탱크에 누설이 돼서 다시 피드백 되는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청소의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레일은 굳이 교환하실 필요도 없고, 다 뜯어서 연료 라인을 교환하실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뭐 저압 모터나 뭐 이런 것도 교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얘인데 나머지 것들은 다 세척하셔서 다시 쓰셔도 무방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제가 진짜 막 디젤도 커먼 레일도 인젝터에 대해서, 고압 펌프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커먼 레일.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커먼 레일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안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돈을 좀 아끼실 수 있는 오너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 메라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